제가 더 많은 몫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몇 년 동안 부모님을 돌보기 위해 제 경력을 희생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많은 승진 기회를 포기했는지 동생들은 알고 있나요? 저는 해외 출장을 거절했고 부모님 곁에서 돌보기 위해 고위 관리직 자리도 거절했습니다. 저는 이런 점들이 인정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게 말하지 마. 너만 희생했다고 생각해? 너는 여기서 안정된 직장이 있고 가족 곁에 있을 수 있잖아. 반면에 나는 부산에서 일하느라 집을 떠나 있어야 했어. 매일 집과 부모님이 그리운 기분이 어떤 건지 알아? 나도 가족에게 정기적으로 경제적 기여를 했어. 매달 내 월급의 상당 부분을 보내고 심지어 내 필요한 것들도 사지 않고 집에 더 많은 돈을 보냈어. 그게 희생 아니야? 그럼 나는? 오빠들은 돈과 일만 생각해? 나는 엄마에게 자주 전화하고 엄마의 건강과 정신 상태를 걱정하는 사람이야. 엄마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엄마가 슬플 때 위로해주고 엄마와 기쁨을 나눴어. 엄마가 외롭지 않도록 매주 2시간을 들여 통화했어. 그것도 가치 있는 일 아닌가? 감정과 관심은 돈으로 측정할 수 없지만 재정적 지원 못지않게 중요해. 난 장남이야. 가족 전체를 돌볼 책임이 있어. 우리 모두의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더 많은 몫을 받아야 해. 책임, 형은 서류에 서명할 때만 나타나잖아. 나머지는 다 내가 해결했다고. 내 노력도 잊지 마. 나는 매달 꾸준히 돈을 보냈어. 나 없이 어떻게 부모님을 모실 수 있었겠어? 그만! 너희가 뭘 하고 있는지 알아? 너희는 엄마의 마음을 찢고 있어. 나는 그 자리에 앉아 아이들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들은 마치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 양돈과 재산에 대해 다투고 있었다. 나는 가슴에 날카로운 통증을 느꼈다. 그것은 질병 때문이 아니라 정신적 고통 때문이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희 프로그램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서울에 거주하시는 75 세박선자 할머니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도입부에서 짐작하셨듯이 이는 가족 사랑, 희생, 그리고 박 할머니 삶의 큰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신 후 박선자 할머니께 따뜻한 위로의 말씀이나 진심 어린 조언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으셨거나 그런 경험이 있는 분을 알고 계시다면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이제 박선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박선자 75세, 천천히 눈을 뜨고 익숙한 방을 둘러보았다. 남편 용수가 떠난 지 3년이 지났지만 때로는 그가 매일 아침 뜨거운 차 한 잔을 들고 방에 들어올 것만 같았다. 천천히 일어나 앉으니 뼈마디에서 작은 소리가 났다. 40년 넘게 살아온 이 집이 혼자가 되니 그 어느 때보다 넓게 느껴졌다. 벽에 걸린 사진들, 장식품 하나하나가 우리의 삶의 기억을 담고 있었다. 발코니로 나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모퉁이 빵집에서 올라오는 김치향과 정원의 국화 향기가 어우러졌다. 서울은 많이 변했지만 이 동네는 여전히 그 특유의 분위기를 간직하고 있었다. 오늘은 지훈이가 오는 날이구나. 나는 혼잣말을 하며 미소 지었다. 큰아들 지훈은 매달 첫 일요일마다 찾아왔다. 아이들이 각자의 삶으로 바쁘지만 그래도 나를 위해 시간을 내려고 노력했다. 막내딸 민서는 매일 저녁 전화를 했고 중간 아들들인 성호와 대현은 가끔 가족들과 함께 들렀다. 나는 지훈이가 좋아하는 순두부찌개를 만들기 위해 준비를 시작했다. 마늘을 다지다가 두부를 사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다. 나이 들면 정말 힘들어. 나는 중얼거리며 시장에 가기로 결심했다. 돌아오는 길에 오랜 이웃인 이 씨를 만났다. 아, 선자 씨, 요즘 건강해 보이네요. 자녀들이 잘 돌봐주나 봐요. 네, 아이들이 참 잘해요. 정말 감사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초인종이 울렸다. 지훈이가 예상보다 일찍 왔다. 문을 열자 긴장된 표정의 아들이 서 있었다. 어머니, 말씀드릴 게 있어요. 아버지의 유언에 대해서요.
내 심장이 조여들었다. 그 순간 나는 내 평온한 삶이 곧 흔들릴 것임을 알았다. 하지만 이것이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일련의 사건들의 시작일 줄은 몰랐다. 들어오렴 차막 준비했단다. 지훈이는 나를 따라 거실로 들어와 20년 넘게 사용한 낡은 소파에 앉았다. 나는 차를 따르며 그가 말을 꺼내기를 기다렸다. 어머니, 동생들과 얘기를 나눴어요. 우리가 아버지의 유산에 대해 논의할 때가 됐다고 생각해요. 왜 하필 지금이니? 상황이 복잡해지고 있어요, 어머니. 성호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대현이는 사업을 확장하고 싶어 하고, 민서는 좋은 대학에 보내려면 돈이 필요해요. 나는 눈을 감고 정보를 받아들이려 노력했다. 너희 아버지가 유언을 아주 명확하게 남기셨잖니. 모든 것은 내가 더 이상 없을 때 너희들에게 균등하게 나눠질 거야. 알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것에 대해 더 일찍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쩌면 지금 일부를 나눌 수 있지 않을까요? 집을 팔자는 거니? 그게 우리가 고려하고 있는 선택지 중 하나예요. 가슴에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다. 수많은 추억이 담긴 이 집, 내가 평생을 살아온 이곳이 아이들의 재정적 필요 때문에 팔릴 수도 있다니.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다음 주 일요일에 가족 회의를 하자. 네 동생들 모두 참석하게 해. 지훈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섰다. 그가 작별 인사로 나를 안을 때 나는 그의 몸에서 긴장감을 느낄 수 있었다. 아들의 뒷모습이 거리 끝에서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았다. 내 마음은 근심으로 무거웠다.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응시했다. 용수가 그의 유언이 이렇게 많은 문제를 일으킬 줄 알았을까 궁금했다. 나는 기도했다. 다가오는 가족 회의가 우리가 수년간 쌓아온 유대감을 깨뜨리지 않기를 바라며 그 일요일은 내 생각보다 빨리 왔다. 이른 아침부터 나는 일어나 온 가족을 위한 식사를 준비했다. 이것이 이 부엌에서 내가 요리하는 마지막 날일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나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최선을 다해 만들었다. 내가 미역국을 막 끝냈을 때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내 아이들이 차례로 집에 들어왔다. 행복한 추억으로 가득 찼던 우리 집 거실이 오늘은 팽팽한 분위기로 숨막힐 것 같았다. 내 아이들이 남편 용수가 30년 전 직접 만든 참나무 탁자 주위에 앉아 있었다. 나는 그들을 바라보며 각자의 눈에서 옛날의 순수한 아이들의 모습을 찾으려 했지만 오직 계산과 걱정만이 보였다. 큰아들 지훈이 딱딱한 어조로 회의를 시작했다. 아버지의 유산 분배에 대해 논의해야 해요. 그는 나를 힐끗 보며 마치 사과하듯 말을 이었다. 유언장에 따르면 어머니께 결정권이 있지만 우리는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해요. 내 마음이 조여들었다. 이런 대화를 기대한 것이 아니었다. 나는 아이들에게 재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과 가족의 단결이 가장 소중하다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내가 입을 열기도 전에 둘째 아들 성호가 말을 꺼냈다. 제가 더 많은 몫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몇 년 동안 부모님을 돌보기 위해 제 경력을 희생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많은 승진 기회를 포기했는지 동생들은 알고 있나요? 저는 해외 출장을 거절했고 부모님 곁에서 돌보기 위해 고위 관리직 자리도 거절했습니다. 저는 이런 점들이 인정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아들 대현이 즉시 반박했다. 감정이 섞인 목소리로. 아, 그렇게 말하지 마. 너만 희생했다고 생각해? 너는 여기서 안정된 직장이 있고 가족 곁에 있을 수 있잖아. 반면에 나는 부산에서 일하느라 집을 떠나 있어야 했어. 매일 집과 부모님이 그리운 기분이 어떤 건지 알아? 나도 가족에게 정기적으로 경제적 기여를 했어. 매달 내 월급의 상당 부분을 보내고 심지어 내 필요한 것들도 사지 않고 집에 더 많은 돈을 보냈어. 그게 희생 아니야? 항상 가장 얌전했던 막내딸 민서가 부드럽지만 결연한 목소리로 갑자기 말했다. 그럼 나는? 오빠들은 돈과 일만 생각해? 나는 엄마에게 자주 전화하고 엄마의 건강과 정신 상태를 걱정하는 사람이야. 엄마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엄마가 슬플 때 위로해주고 엄마와 기쁨을 나눴어. 엄마가 외롭지 않도록 매주 2시간을 들여 통화했어.
그것도 가치 있는 일 아닌가? 감정과 관심은 돈으로 측정할 수 없지만 재정적 지원 못지않게 중요해. 나는 거기 앉아 내 아이들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들은 마치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 양돈과 재산에 대해 다투고 있었다. 나는 가슴에 날카로운 통증을 느꼈다. 질병 때문이 아니라 정신적 고통 때문에. 얘들아, 그러지 마. 하지만 내 말은 점점 더 격렬해지는 논쟁 속에 묻혀버렸다. 지훈이 테이블을 내리쳐서 오래된 꽃병이 덜컥거렸다. 난 장남이야. 가족 전체를 돌볼 책임이 있어. 우리 모두의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더 많은 몫을 받아야 해. 책임, 형은 서류에 서명할 때만 나타나잖아. 나머지는 다 내가 해결했다고. 대현이 끼어들었다. 내 노력도 잊지 마. 나는 매달 꾸준히 돈을 보냈어. 나 없이 어떻게 부모님을 모실 수 있었겠어? 오빠들은 돈만 생각해. 감정은 어떻게? 엄마의 감정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사람은 나뿐이야. 내 머리가 핑핑 돌았다. 익숙한 자식들의 얼굴이 이제는 탐욕과 이기심으로 일그러져 낯설게 느껴졌다. 나는 눈을 감고 평정을 찾으려 노력했다. 그만! 너희가 뭘 하고 있는지 알아? 너희는 엄마의 마음을 찢고 있어. 눈물이 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우리 가족,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단순히 돈과 재산이 아니야. 그것은 사랑, 희생,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 온 추억들이야. 너희 아버지가 이 모습을 보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방 안이 조용해졌다. 나는 각각의 아이들을 바라보며 그들의 눈에서 부끄러움이 서서히 피어나는 것을 보았다. 민서가 울음을 터뜨리며 내게 달려와 안겼다. 이 엄마 미안해요. 대현과 성호가 서로를 바라보더니 함께 고개를 숙였다. 지훈이 일어나 나에게 다가와 무릎을 꿇고 내 손을 잡았다.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엄마는 너희가 엄마에게 사과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야. 엄마는 우리가 가족이라는 걸 기억하길 바라. 그것보다 더 소중한 건 없어. 마침내 몇 시간의 토론 끝에 우리는 집을 팔고 그 돈을 균등하게 나누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누가 나를 돌볼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무서운 침묵이 방을 감쌌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나는 각 아이의 눈을 들여다보며 희망의 빛을 찾으려 했지만 오직 회피하는 눈빛만 볼 수 있었다. 결국 지훈이 제안했다. 아마도 어머니를 위한 좋은 요양원을 찾아봐야 할 것 같아요. 거기서 어머니는 24시간 돌봄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내 마음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다. 이 집, 내가 평생을 살아온 곳, 내가 아이들을 키운 곳, 용수와의 모든 추억이 담긴 이곳이 더 이상 내 것이 아니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 아이들, 내가 평생 사랑하고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친 그 아이들이 이제는 나를 곁에 두고 싶어 하지 않는다. 회의가 끝나고 나는 거실에 혼자 앉아 용수가 국화를 가꾸던 작은 정원을 바라보았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것이 한 인생의 결말인가? 모든 사랑과 희생이 돈의 힘 앞에서 무의미해지는 것일까?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익숙한 침대에 누워 문틈으로 들어오는 바람 소리를 들으며 이것이 이 집에서 그 소리를 듣는 마지막 밤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가을 아침에 창백한 햇살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어 내 추억으로 가득 찬 상자들을 비추고 있었다. 박선자는 며칠 전까지만 해도 가족의 웃음소리와 따뜻함으로 가득했던 텅 빈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다. 이제 이곳은 새 주인을 맞이할 준비가 된 빈 껍데기일 뿐이었다. 나는 천천히 방 하나하나를 둘러보며 떨리는 손으로 익숙한 벽을 쓰다듬었다. 집 구석구석에 추억이 서려 있었다. 지훈이가 첫 걸음마를 뗀 곳, 민서가 삐졌을 때 숨곤 했던 구석, 용수가 매일 아침 신문을 읽던 자리. 이 모든 기억들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다. 마치 깨진 거울 조각처럼 내 마음을 아프게 했다. 연마가가 왔어요. 금방 갈게. 문을 나서자 네 아이 모두가 거기 있었다.
그들은 걱정스러운 표정과 안도감, 이 섞인 얼굴로 서 있었다. 나는 그들이 정말 내 마음의 고통을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었다. 어머니, 저희가 요양원에 모든 걸 준비해 놨어요. 이 지역에서 가장 좋은 곳이에요. 어머니께서 최상의 돌봄을 받으실 거예요. 나는 큰아들의 눈을 들여다보며 언젠가 항상 내 곁에서 돌보겠다고 맹세했던 그 아이의 모습을 찾으려 했다. 하지만 내가 본 것은 오직 거리감, 그리고 아마도 약간의 죄책감 뿐이었다. 성호가 다가와 어색하게 내 어깨를 안았다. 걱정 마세요, 어머니. 저희가 자주 찾아뵐게요. 나는 말할 힘도 없이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속으로는 그들의 자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었다. 운이 좋다면 몇 달에 한 번 정도겠지. 차에 오르며 나는 마지막으로 집을 돌아보았다. 40년간의 추억, 행복과 슬픔이 모두 저 천천히 닫히는 문 뒤에 남겨졌다. 마치 내 영혼의 일부가 찢겨나가 그 집에 남겨지는 것 같았다. 가는 동안 나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아이들이 자신들의 일과 삶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 아무도 집을 판 것이나 각자 받게 될 돈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아마도 그렇게 하면 내 마음이 덜 아플 거라고 생각했나 보다. 요양원 앞에 차가 멈추자 내 심장도 멎는 것 같았다. 이곳이 내 남은 생을 보낼 곳인가? 낯설고 차갑고 집이라고 부를 만한 것이 전혀 없는 곳. 아이들은 내가 입소 절차를 밟고 작은 방에 짐을 정리하는 것을 도왔다. 그들은 밝은 척하며 이곳의 편의시설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나는 그들의 목소리에 담긴 내키지 않는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마침내 작별 인사를 할 시간이 왔다. 민서가 나를 안으며 눈물을 글썽였다. 엄마, 매일 전화할게요. 그 아이가 약속했다. 나는 수천 번 했던 것처럼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알았다, 우리 딸. 아이들이 떠나고 문이 닫히자 무한한 외로움이 나를 감쌌다. 나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낯선 방을 둘러보았고 수년 만에 처음으로 참지 못하고 눈물을 터뜨렸다. 나는 흐느끼며 속삭였다. 용수야, 보고 싶어. 네가 여기 있었으면 좋겠어. 그날 밤 뒤척이는 잠 속에서 나는 옛집으로 돌아가는 꿈을 꾸었다. 그곳에서 용수가 따뜻한 미소와 뜨거운 차 한 잔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깨어나자 남은 것은 요양원 방의 차가운 현실과 내 마음 속에서 점점 커져가는 외로움뿐이었다. 희미한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어 나를 얕은 잠에서 깨웠다. 이 요양원에 온 지 한 달이 넘었지만 매일 아침 깨어날 때마다 여전히 낯설고 마치 길고 슬픈 꿈속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 나는 천천히 일어났다. 노년의 몸과 아마도 뼛속 깊이 스며든 슬픔 때문에 온몸이 아팠다. 이 작은 방은 모든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내 마음속에서 집이 될 수는 없었다. 여기 모든 것이 낯설고 차가웠다. 싱글 베드부터 가족 사진 한 장 없는 하얀 벽까지. 나는 복도로 나갔다. 그곳에서 다른 노인들이 간호사들의 도움을 받아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서 나는 내 자신의 외로움과 상실감을 보았다. 우리는 모두 인생의 파편들, 여기에 남겨져 마지막 날을 기다리고 있었다. 요양원에 온 첫 며칠 동안 나는 희망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다. 아이들은 자주 전화하고 주말마다 방문하겠다고 약속했다. 처음에는 정말 그랬다. 매주 말이면 나는 들뜬 마음으로 기다렸다. 조심스럽게 화장을 하고 창가에 앉아 요양원으로 향하는 길을 바라보았다. 큰아들 지훈이 보통 가족과 함께 제일 먼저 왔다. 그들은 내가 좋아하는 음식과 작은 선물들을 가져왔다. 둘째 아들 성호는 매주 토요일 저녁마다 전화를 걸어 자신의 일과 생활에 대해 이야기했다.
막내딸 민서는 일요일 오후에 들러 내 차가운 방을 따뜻하게 만드는 신선한 꽃다발을 가져왔다. 하지만 봄바람에 벚꽃잎이 떨어지듯 방문과 전화도 점점 뜸해졌다. 처음에는 일 때문에 바쁘다는 사과, 그 다음엔 아이들이 아프거나 갑작스러운 출장이라는 핑계였다. 점차 전화는 더 짧아졌고 방문은 시간 날 대로 변했다. 나는 창가에 앉아 다른 노인들이 가족들과 재회하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 방 안의 전화기는 조용했고 그 침묵은 오지 않는 전화에 대한 쓰라린 리마인더였다. 나는 아이들에게도 각자의 삶이 있고 바쁘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침묵의 날들이 지날수록 커지는 고통이 있었다. 젊은 간호사 민지는 이런 변화를 눈치챈 것 같았다. 그녀는 나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내 아이들이 남긴 빈자리를 채우려 노력했다. 하지만 민지가 아무리 친절해도 그녀는 내가 갈망하는 가족애를 대신할 수 없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나는 내일은 전화가 올까, 누군가 익숙한 얼굴이 나타날까 하고 생각했다. 그리고 매일 아침 깨어나 나는 스스로에게 강해져야 한다고, 이것이 아마도 내 새로운 삶이라는 걸 받아들여야 한다고 다짐했다. 약속들이 아침 이슬처럼 사라지고 가족애가 늦가을 꽃잎처럼 연약해지는 삶. 박 할머니 좋은 아침이에요. 밝은 목소리가 내 우울한 생각을 끊었다. 항상 미소 짓는 젊은 간호사 민지였다. 안녕, 민지야. 민지가 다가와 내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오늘 정원에 나가보실래요? 날씨가 정말 좋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 젊은 여성의 관심에 감사했다. 민지는 내 어두운 나날 속 유일한 빛이었다. 그녀는 단순히 자신의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이곳의 모든 노인들에게 진심으로 귀 기울이고 신경 썼다. 우리가 요양원의 작은 정원 벤치에 앉았을 때 민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박 할머니, 집이 그리우세요? 그 간단한 질문에 내 마음이 아팠다. 그럼 민지야, 나는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끼며 속삭였다. 모든 게 그리워. 거실의 소나무 냄새, 아이들이 어렸을 때 웃음소리, 매 가을 담그던 김치 냄새까지. 민지는 조용히 듣고 있었고 그녀의 눈에는 연민이 가득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했다. 할머니는 평생을 그곳에서 살았단다, 민지야. 집 구석구석에 추억이 있어. 지훈이가 결혼식 날 꽃병을 깨뜨린 곳, 성우가 항상 공부하던 자리, 민서가 할머니 요리를 도와주던 부엌 구석. 눈물이 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나는 닥지 않았다. 할머니는 용수, 할아버지가 많이 그리워. 그분은 항상 우리가 그 집에서 함께 늙어갈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지만 지금은 민지가 부드럽게 내 어깨를 감쌌다. 할머니께서는 가족을 위해 많이 희생하셨죠?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기억들이 홍수처럼 밀려왔다. 할매언니는 평생을 그들을 사랑하고 돌보는 데 바쳤어. 모든 결정, 모든 희생이 남편과 아이들의 행복을 위한 거였지. 할머니는 그게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그렇지 않았나요, 박 할머니? 나는 멀리 바라보며 가슴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아마도 사랑은 결코 충분하지 않은 걸지도 몰라, 민지야. 아니면 어쩌면 할머니가 사랑하는 방식이 잘못됐던 걸 수도 있고. 우리는 한동안 조용히 앉아 있었다. 새소리와 나무십 사이로 부는 바람소리만이 고요한 분위기를 깨뜨렸다. 마침내 민지가 말했다. 박 할머니, 아이들에게 전화하고 싶으세요? 나는 고개를 저으며 슬픈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 얘야. 아마 그 애들 바쁠 거야. 민지가 나를 방으로 데려다 줄 때 나는 10년은 더 늙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집에 대한 그리움, 외로움, 버림받은 느낌이 보이지 않는 무게처럼 내 어깨를 짓눌렀다. 그날 밤 차가운 싱글 베드에 누워 내가 가져온 유일한 가족 사진을 꺼냈다. 희미한 불빛 속에서 나는 각 아이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그들이 나를 기억하는지, 이 늙은 어머니의 마음속 고통을 이해하는지 궁금해했다. 용수야, 너무 보고 싶어. 네가 여기 있다면 모든 게 달랐을 텐데. 이런 생각과 함께 나는 잠에 빠져들었다.
웃음소리로 가득한 집, 재회한 가족, 그리고 내가 평생 쌓아왔지만 이제는 바람에 흩어진 것만 같은 사랑에 대한 꿈을 꾸었다. 가을의 마지막 잎들이 떨어지며 살을 애는 듯한 겨울의 추위에 자리를 내어주고 있었다. 내 방 창밖에 서 있는 늙은 단풍나무는 잎이 모두 떨어져 앙상한 모습으로 마치 시간의 이정표처럼 서 있었다. 그 모습은 나 역시 인생의 늦가을, 초겨울에 있음을 상기시켜 주었다. 내 건강은 급격히 악화되고 있었다. 마치 이미 오래전부터 지친 내 마음을 따라잡기라도 하려는 듯이 몸이 시간과 경주를 하는 것 같았다. 이제 숨 한 번 쉬는 것조차 싸움이 되었고 나는 과연 이번 겨울을 넘길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다. 어느 날 아침 내가 휠체어에 앉아 공동 휴게실 창문으로 시들어가는 정원을 바라보고 있을 때 민지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다. 박 할머니, 할머니의 자녀분들에게 연락했어요. 할머니의 상태를 아셔야 할 것 같아서요. 나는 힘없이 미소 지었다. 마치 햇살 아래에서 녹아내리는 연약한 눈송이 같은 기분이었다. 고마워, 민지야. 하지만 너무 기대하진 마. 그 애들은 이제 자기 삶이 있잖니. 날이 갈수록 매일이 나에겐 길고 긴 겨울 같았다. 나는 창가에 앉아 떨어지는 잎사귀들을 세며 내가 그 잎들과 같은지 궁금해했다. 인생이라는 나무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이제는 바람에 실려갈 날만 기다리는 존재. 그러던 어느 날 첫눈이 내리기 시작할 때 복도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마, 내가 돌아보자 늙은 내 심장이 젊었을 때처럼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막내딸 민서가 눈물을 글썽이며 문 앞에 서 있었다. 민서야. 아이는 달려와 내 휠체어 옆에 무릎을 꿇고 나를 꼭 안았다. 엄마, 미안해요. 엄마를 여기 혼자 두어서 정말 죄송해요. 내 눈물이 흘러내려 민서의 어깨를 적셨다. 나는 과거에 수천 번 했던 것처럼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괜찮아, 얘야. 엄마는 이해해. 민서가 고개를 들어 후회로 가득 찬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아니에요,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저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엄마는 평생을 저희를 위해 희생하셨는데 저희는 나는 기침을 참으며 고개를 저었다. 민서야, 사랑은 짐이 아니란다. 엄마가 너희를 돌본 건 엄마가 너희를 사랑해서야. 보답을 바라고 한 게 아니야. 하지만 엄마, 저희는 엄마께 그 이상의 빚을 졌어요. 엄마는 저희의 뿌리이고 지난 수년간 저희를 보호해 주신 울타리예요. 그런데 엄마가 저희를 가장 필요로 할 때 저희는 엄마를 내버려 뒀어요.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눈송이들이 바람에 춤추고 있었다. 민서야, 알고 있니? 엄마는 저 눈송이들 같아. 엄마는 떨어져서 녹아 우리 가족이라는 땅을 살찌웠지. 그리고 이제 엄마 인생의 겨울이 왔을 때 엄마는 단지 엄마가 일조한 새싹들이 자라는 걸 보고 싶을 뿐이야. 민서는 울음을 터뜨리며 나를 꼭 안았다. 엄마, 저희가 엄마를 집으로 모셔갈게요. 엄마는 더 이상 여기 계실 필요 없어요. 나는 미소 지으며 가슴속에서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는 것을 느꼈다. 정말이니? 네, 엄마. 제가 오빠들과 얘기했어요. 저희가 함께 엄마를 돌볼 거예요. 민서가 나를 요양원에서 데리고 나갈 때 나는 마치 다시 태어난 것 같은 기분이었다. 눈이 우리 주위로 부드럽게 내리고 있었다. 마치 과거의 슬픔과 후회를 씻어내는 것 같았다.